저는 64세 이보영입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았지만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틈틈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시장 골목을 지켜왔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우성이가 결혼할 때만 해도 며느리는 얼마나 예쁘고 상냥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머님, 이제 제가 딸이에요.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신혼집은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정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제게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이면 찾아와서 음식도 같이 해먹자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습니다. 우성이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개월째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해다 주면 어머님, 저희는 배달 음식으로 먹을게요. 라고 했고 주말에 초대해도 피곤하다며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끓여준 미역국은 너무 짜요. 라며 한 숟가락 맛보고 밀어냈고 명절 음식은 제가 뭐든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제 부엌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면서 숱한 칭찬을 받았던 제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우성이가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을 며느리 명의로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카페 운영한다는 이유로 제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고 손님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옛날 반찬 가게나 하셨던 분이라. 라고 하며 저를 얕잡아 보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했습니다. 아이 이유식을 제가 해주겠다고 했더니 요즘은 이유식도 다 사서 먹여요. 어머님처럼 대충 하면 안 되니까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평생 음식으로 살아온 제가 이유식도 제대로 못 만들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속이 상했지만 손주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어머님은 쉬세요. 라며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요즘은 제사 음식도 깔끔하게 해야죠. 라며 제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우성이도 처음엔 제 편을 들었지만 점점 며느리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제가 모아둔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은행 거래도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며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카페 운영비로 썼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손주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손주의 간식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도 위생이 걱정돼요. 라며 거절당했고 손주 생일상도 어머님 음식은 아이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라며 제 참여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평생 요리하며 살아온 제 자존심은 며느리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주의 첫 소풍이 있던 날입니다. 전날 밤 11시 30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민수 소풍 가는데 김밥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카페가 너무 바빠서요. 그래, 알았다. 몇 시까지 필요하니? 아침 8시까지 학교로 가져다 주시면 돼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부탁받은 음식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24시간 마트로 나갔습니다. 김과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햄을 하나하나 고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만 골랐고 평소보다 2배나 많이 샀습니다. 새벽 1시부터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당근은 곱게 채 썰어 절였습니다. 시금치는 데친 후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치고 계란은 지단을 붙여 썰었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김밥을 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단단하게 말았습니다. 아침 7시 손주와 며느리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카페 직원한테 맡기고 같이 가볼게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가 만든 김밥 먹고 싶어요. 손주가 조르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 다 같이 가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가 도시락 구경하고 싶다고 할 때도 며느리가 제지했습니다. 학교 가서 열어보자. 여기서 열면 흐트러질 수 있어. 학교에 도착하자 다른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를 모른 채 했습니다.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을 거예요. 손주만 제 손을 잡고 즐거워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한강공원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한 대형 버스 6대가 도착했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도시락을 조심스레 들고 내렸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만든 김밥이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공원은 이미 상춘객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상큼한 봄바람과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각 반별로 자리를 정해 돗자리를 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이 났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 그늘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자리였습니다. 어머, 민수 엄마. 여기 자리 있어. 우리랑 같이 앉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맞아요. 도시락 음식 상할까봐 걱정이네요. 민수 할머니도 오셨네? 여기 자리 없는데. 괜찮아요. 어머님은 저기 구석에 앉으시면 되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아이들 이야기로 꽃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누구네 딸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엄마들과 어울렸고 저는 그저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풍선 터뜨리기, 줄다리기, 보물찾기 같은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손주는 가끔 제게 달려와 안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봄볕이 점점 따가워지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김밥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머님, 진짜 이런 걸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밥이 전부 터져서 완전 쓰레기잖아. 이걸 누가 먹어요?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니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니까 평소에도 음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수 친구들도 있는데 창피해 죽겠네. 어휴, 진짜. 이러고도 손주 사랑한다고 하시나 몰라. 밤새워 만들었다면서요? 그럴 시간에 그냥 편의점 김밥이나 사오지. 며느리의 악랄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김밥 먹을 거야. 먹지 마. 배탈 나면 어쩌려고. 이런 걸 먹으면 바로 식중독이야.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주셨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봐봐, 다 뭉개져서 완전 멸치가 됐잖아. 며느리는 김밥을 손가락으로 찍어 보이며 빈정거렸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손주 소풍 도시락도 이 모양이면 어떡해요?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네. 다른 엄마들 도시락 좀 보세요. 아니, 이 나이 먹도록 김밥 하나 제대로 못 만드시나. 주변 학부모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만 가보세요. 보는 눈도 있는데 창피하니까. 민수야, 이리 와. 엄마가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줄게.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 거야.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빨리 이리 와. 며느리는 손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소풍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마치 제 자존심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반찬 가게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까다로운 손님도 많았고 트집 잡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음식을 쓰레기 취급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소풍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맛있게 먹으며 떠들고 있는데 저희 손주만 훌쩍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골을 후쳤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는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의 벚꽃은 유난히도 하얗고 곱게 피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까만 멍울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고 손주의 훌쩍이는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흐느끼는 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소풍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도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도 마치 며느리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락방이 떠올랐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락방 구석에는 20년 전 반찬가게 시절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노란 종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까만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장부를 넘기자 하루에 김밥 100줄씩 팔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 김밥 맛이 일품이라고 칭찬하던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던 시절이었는지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결혼식 직후부터 보였던 오만한 태도, 제 음식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않고 탓하던 모습들, 명절 때마다 제사상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손주 이유식도 만들지 못하게 했던 일들, 심지어 제가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차려놓고 저를 더욱 무시하던 모습까지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다 보니 옛날 단골 손님들의 연락처도 나왔습니다. 그때 손님들은 제 반찬을 사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왔었죠. 김밥 맛은 기본이고 도시락 반찬, 김치, 장아찌까지 안 팔리는 게 없었습니다.
다락방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방석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노에 차서 악랄한 방법들만 떠올랐지만 점점 생각이 정리되면서 진정한 복수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그래, 음식으로 복수해야지. 새벽녘까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옛날 반찬 가게 위치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자금도 계산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단골들의 얼굴도 그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카페 근처에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창문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실력으로 며느리를 무릎 꿇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장부를 다시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그 문장을 보면서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음식으로 며느리를 혼내줄 차례였으니까요. 복수는 달콤해야 하는 법. 제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비상금 2천만 원으로 시장 안에 작은 김밥 가게를 차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반찬 가게를 하던 그 자리 맞은편이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시장 골목은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이보영 씨 맞아요? 아줌마, 진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 어릴 때 맨날 여기서 반찬 사갔는데. 시장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줌마 반찬 덕분에 우리 아들 대학도 보냈어요.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옛날 단골들도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최대한 단출하게 했습니다. 8평 남짓한 공간에 조리대와 작은 테이블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방 기구만큼은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밥솥도 특대형으로 샀고 김 굽는 기계도 새 것으로 장만했습니다. 어머, 이보영 씨 김밥 맛이 옛날 그대로네. 아니야, 더 맛있어졌어. 이제 매일 아침 여기서 사갈래. 입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김밥이 동이 났습니다. 어머님, 시장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망신스러워 죽겠네. 당장 그만두세요. 며느리가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집사람 말이 맞아요. 우성이도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하루하루 번창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밥을 안 치기 시작해서 재료 손질하고 김 굽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습니다. 출근길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사갔고 점심때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모님, 여기 김밥이 인스타에서 핫하대요. SNS에서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성이가 몰래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김밥 하나만 주세요. 어머, 우리 아들이 웬일이니?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 김밥 맛있다고 하길래. 우성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 내가 만든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그날부터 우성이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회사 직원들 것까지 사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오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음식 맛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소개로 일할 사람도 구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도 함께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모님, 반찬 가게도 다시 하시면 안 돼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시어머님께 갖다 드렸더니 대박이었어요. 장아찌는 언제쯤 나와요? 미리 주문할게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됐습니다. 며느리의 카페 매출과 비교하면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며느리는 여전히 화를 냈지만 이제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니까요. 할머니, 오늘도 김밥 잘 팔려요? 손주가 학교 다녀오는 길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주 왔어? 여기 특별히 만든 김밥 있지?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안 보고 손주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제 가게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카페 매출은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가게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보고는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서요? 어머님 가게? 어머님 김밥이 SNS에서 유명하대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 며느리가 카페 문을 닫고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소풍날도 그렇고 김밥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카페에서도 김밥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가 내 음식 맛없다며? 쓰레기라며? 그건 제가 실수였어요. 손주 앞에서 할머니 음식 망신 줬잖아.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카페 앞에 큼지막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프리미엄 수제 김밥 판매. 당일 아침 직접 만든 수제 김밥. 건강한 재료로 만든 홈메이드 스타일. 화려한 문구와 달리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래. 밥은 질고 속재료는 너무 짜고. 이보영 할머니 김밥이랑 비교도 안 되네. 손님들의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레시피를 연구한다며 매일 밤 카페에서 불을 켜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제 솜씨를 따라올 순 없었나 봅니다. 여기 김밥 먹지 마세요. 맛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앉히나? 다 흐트러지네. 환불해달라는 손님도 있었답니다. 시장통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카페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커피 매출도 줄어든 데다가 김밥 판매 실패로 더 큰 타격을 입었나 봅니다. 거기는 김밥망에서 더 심하대. 월세도 밀렸다던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살 길을 찾아 배달 음식을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브런치, 파스타, 메뉴를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점이 즐비한 동네에서 며느리의 음식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리뷰 평점이 너무 낮아서 배달 플랫폼에서 퇴출당했대요. 음식이 늦게 오고 맛도 없다고. 위생 상태도 안 좋다고 신고가 들어왔대. 며느리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카페 앞을 지날 때면 썰렁한 테이블과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재료를 다듬고 김을 굽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이모님은 진짜 성실하시다. 저렇게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니 맛있을 수밖에.
손님들 입맛을 잘 아시나 봐. 시장 상인들은 제 가게를 귀감으로 삼았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성실함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카페처럼 화려한 인테리어나 SNS 마케팅은 없었지만 제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김밥은 기본에 충실해서 좋아. 매일 똑같은 맛이 나오는 게 진짜 실력이지. 손님 입맛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칭찬이 늘어날수록 며느리의 카페는 더욱 썰렁해져 갔습니다. 복수는 제가 아니라 며느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만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성이가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우성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가 준 돈, 그거 말고도 돈이 더 있어. 우성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떨구던 아들은 한참을 흐느끼다 며느리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카페 운영 자금이라며 제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5번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빼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왜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사채까지 썼대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 5천만 원이래요. 엄마 통장에서 빼간 돈이랑 합치면 그럼 8천만 원이나 떼는 거야? 우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제가 준 5천만 원까지 하면 무려 1억 3천만 원. 큰 액수였습니다. 난 이혼할 거예요. 잠깐, 그건 안 돼. 왜요? 엄마 돈도 훔쳐갔는데. 이혼하면 그 돈은 영영 못 받는 거야. 그래도 그 여자랑은 못 살겠어요. 우성이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일단 며느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우성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며느리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긴 캐비닛이 술에 취한 며느리의 실수로 열려 있었습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카드 매출도 반토막이 났고 월세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사채 이자만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빚이 오히려 며느리를 길들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장부를 덮으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데다가 배달음식점 실패와 김밥 판매 실패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언니, 저기 봐. 폐업 공고문이 붙었어. 그러게, 저렇게 잘 나가던 카페가. 이보영 할머니 가게는 잘 되는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됐을까?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돈 훔쳐간 것도 다 갚을게요. 우성이가 다 말해줬나 보구나. 제발, 이혼만은. 며느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카페 보증금은? 다 까먹었어요. 자체 이자 갚는다고. 빚이 얼마지? 8천만 원이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전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울게 내버려뒀습니다. 소풍날 제가 느꼈던 그 수치심을
며느리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제안을 들어볼래? 네. 말씀하세요. 나랑 같이 일하자. 3년만. 네. 저를 받아주신다고요? 단, 조건이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해.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빚은 너가 다 갚아야 해. 월급에서 절반은 빚 갚는 데 써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둘째, 가게 일은 내 말대로만 해. 너 맘대로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셋째, 3년 동안은 절대 그만둘 생각하지 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는 제 손에서 길들여질 것입니다. 김밥을 멸시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을 말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며느리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 제가 가게 문을 열 때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첫째도 둘째도 손 씻기야. 30초는 꼭 씻어. 며느리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며느리가 수수한 앞치마를 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웠습니다. 당근 썰어 놓은 거 있지? 그거 다시 썰어. 너무 두껍게 썰었어. 네. 이것보다 더 얇게요?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데 대충 하면 어떡해? 며느리의 칼질은 서툴렀습니다. 5분이면 할 일을 15분이나 걸려서 했습니다. 당근 하나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일 처음이라. 처음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카페는 오래 했잖아. 카페는 커피 내리고 케이크 자르는 거랑은 달라요.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소풍날이 떠올랐습니다. 제 김밥을 쓰레기라고 했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거 다시 해. 김밥이 다 터졌잖아. 또요? 벌써 3번째인데. 손님한테 터진 김밥 줄 거야? 쓰레기 취급당하고 싶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났나 봅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서툴러서 실수를 연발했고 손님들은 늘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 평생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김밥 좀 빨리 싸주세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했고 칼질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좀 할만하지?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셋째 주가 되자 며느리의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김밥을 마는 속도도 빨라졌고 모양도 예뻐졌습니다. 오늘 김밥 특별히 맛있네요. 아, 제가 만든 건데. 진짜요? 솜씨가 늘었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김밥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래. 예쁘게 나왔네.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이제 김밥 만드는 일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김밥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고 예전에 카페 하던 때처럼 열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할게요. 김 굽는 것도 내가 가르쳐 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귀족적인 며느리가 아닌 성실한 김밥 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며느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욱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예전에 카페에서 보이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손재주가 있네. 성실하기도 하고 이보영 씨 며느리 맞아? 시장 상인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제 복수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려 했던 계획이 어느새 며느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200명 분량이요? 네,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맛있다고 해서요. 모두 아침 8시까지 필요하시다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너가 많이 늘었잖아. 밤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부터 당근을 썰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김은 10장씩 구워가며 식히고 밥도 조금씩 안쳐가며 간을 맞췄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밤새워 일해본 적이 없어요. 카페에선 안 해봤어? 카페는 그냥 케이크 사다 놓고 커피만 내렸죠. 며느리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예전처럼 투덜거리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김밥을 마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인분이면 400줄이 넘는 양입니다.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말았습니다. 아, 이게 왜 자꾸... 며느리가 만든 김밥 10줄 중 3줄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저...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소풍날 제 김밥을 보고 쓰레기라고 했던 그날. 김밥 터진 거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다시 말면 되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김밥을 터뜨려 보고 이만큼 됐겠어? 어머님.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명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죄송해요. 그때 제가... 됐어. 어서 다시 말아. 시간이 없잖아. 며느리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겁먹지 않고 말았습니다. 새벽 6시 마지막 김밥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소풍날 어머님 기분이 어떠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알면 됐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하셨어요? 다 내 자식 키우려고 한 거지. 너도 이제 엄마잖아.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함보다 감사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침 7시 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시락통 200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래. 잘했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김밥이 터져도 조용히 다시 말았고 손님들의 평가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장인이 다 됐네. 시장 상인들이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벌주려 했던 마음이 어느새 며느리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바닥을 쓸고 저는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소풍날. 그때 어머님이 밤새워 만드신 김밥인데 그런 일이 있었지.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어머님 음식 무시하고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지. 심지어 어머님 돈도 몰래 썼어요.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알면 됐다.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너 아이 소풍날엔 너가 김밥 싸주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모님, 요즘 더 맛있어졌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김밥 많은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소? 다 저희 어머님에게 배웠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늘어날 때마다 며느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마침내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꾸준히 모아서 8천만 원의 빚을 청산한 것입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밥 김밥, 불고기 김밥, 카레 김밥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메뉴들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손주도 학교가 끝나면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구석에 앉아 숙제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바쁜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만든 김밥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엄마가 만든 거 맛있어. 라고 하면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해요. 우성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갑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와 다투는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대견해하며 응원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 저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며느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며느리가 아닌 실력 있는 김밥 장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은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며느리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차림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김밥, 우성이가 즐겨 먹는 참치김밥, 며느리가 새로 개발한 매콤한 김밥까지.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만든 김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카페에서 고집부리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무슨 표정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이제 가게는 너가 맡아서 해라.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3년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의 복수심도, 나중의 용서도, 그리고 지금의 믿음도.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무릎 꿇고 울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제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 제 며느리한테 잘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풀렸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김밥 장인이야. 손주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성이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지켜봐 온 아들이었기에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교육이 끝났구나. 처음엔 단순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은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워 김밥을 말 때,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때, 손님들의 칭찬에 기뻐할 때, 그럴 때마다 복수심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복수극은 결국 화해와 성장의 이야기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에도 며느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평생 김밥을 말면서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존심 강하고 명품 백이나 들고 다니던 며느리가 이제는 매일 앞치마 두르고 김밥을 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복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복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는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을 파는 자랑스러운 김밥 장인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늘 연구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옛날에 그 오만한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자랑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그 글을 읽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요. 손주는 그래서 새벽부터 일하는 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을 자세히 썼답니다. 김밥을 말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모습,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모습까지. 손주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나 봅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며느리를 인정합니다. 할머니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며느리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따로 챙겨두었다가 집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손주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저를 꼭 모시고 가겠다고 하고 명절이면 제일 먼저 인사를 오고 이제는 정말 친딸 같습니다. 가끔 소풍날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날의 수치심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느리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김밥 한 줄에 담긴 이 특별한 이야기. 처음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어느새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시장 골목의 오래된 김밥 가게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말아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당근은 채 썰어 사랑을 넣고 시금치에는 용서의 마음을 버무립니다. 김이 식어가는 늦은 오후에도 가게 안에는 따뜻한 정이 흐릅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 손주의 제잘거림, 그리고 우성이의 든든한 발걸음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멜로디가 됩니다. 이제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복수였습니다. 쓰디쓴 원망이 달콤한 화해로 바뀌고 차가운 벽이 따뜻한 포용으로 녹아내린 그런 특별한 복수였지요. 시장 골목을 스치는 바람결에 이제는 김밥 냄새 대신 행복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침 일찍 열리는 가게 문소리에 실려오는 희망, 저녁 늦게 닫히는 셔터 소리에 담긴 감사. 하루하루가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며느리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김밥 한 줄 한 줄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사랑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터진 김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처럼 달콤하고 이처럼 따뜻하고 이처럼 행복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복수의 맛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가게의 김밥은 더 이상 김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롤링 페이퍼이고 사랑과 정성의 타임캡슐이며 우리 가족의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때론 쓰디쓴 복수심도 아픈 상처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달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가게 앞을 지나는 손님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여기 김밥에서 행복한 맛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찾은 특별한 비법이랍니다.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비법, 상처를 용서로 감싸는 비법, 그리고 복수를 행복으로 말아내는 비법.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지를. 며느리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김밥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줄 한 줄 말리며 완성되어 가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순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우리 부부의 첫 가게였죠.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작은 가게는 사랑으로 가득 찼었죠.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떠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성인이 되어 가끔 찾아와 그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조금씩 돈도 모이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죠.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 만혁이었죠. 만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만혁이가 10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처음엔 과로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 실려간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난 말기래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순아, 미안해. 만혁이, 잘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만혁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이제 제가 가장이 되어 만혁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죠. 만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잠깐 시간을 내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먹이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만혁이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냈죠. 만혁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어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새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만혁이에게 새아버지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어요. 세월이 흘러 만혁이는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선생님들도 만혁이를 칭찬하셨어요. 어머니, 만혁이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제가 한 몸 바쳐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모두들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만혁이를 보며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나 봐요. 만혁이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녀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공부도 다 못 끝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어요. 하지만 마녀기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 말은 마녀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마녀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쪽 집에서도 반대했다고 해요. 너무 이른 결혼이라며 만류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나 봐요. 결국 마녀기는 결혼을 강행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의 선택을 믿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 입구에 서 있는 마녀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턱시도를 입은 마녀기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내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야. 축하해줘야 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마녀가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늘 응원할게. 마녀기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죠. 그 미소를 보니 잠시나마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혼 초 마녀기 부부는 제 집에서 살았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며 잠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았죠. 아들 곁에서 새 살림 시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새 식구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이불도 준비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공손하고 착한 아이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죠. 식사 준비도 돕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복이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젊은 감각으로 만든 요리는 새로우면서도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내밀 때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마녀기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마녀기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친구들 얘기, 제 옛날 이야기.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며 보낸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상냥하고 부지런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살림은 뒷전이고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며느리는 이미 밖에 나가고 없고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처음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어요. 집에 있을 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뭘 부탁하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젊은 애들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속상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집 김장은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김장을 하며 추억을 쌓았었죠. 이제 며느리와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 기대했었는데 며느리의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히 김치 담그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김치 맛보다는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며느리에겐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나 봐요. 세대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간극을 느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만혁이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저와 아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 살림에 너무 간섭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며느리가 살림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왜 간섭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며느리에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주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만혁이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불렀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엄마 나왔어. 라고 외치며 들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지금은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식사 시간에도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만혁이와 며느리는 서로 얘기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저 옆에서 밥만 먹어야 했죠. 가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둘은 대충 대답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곤 했어요. 마녀가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와요. 며느리에게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봐도 별로 한 거 없어요. 라는 대답뿐이에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그저 밥만 먹어야 했죠. 옛날에는 식사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만혁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었죠.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어요. 내 집인데,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그때는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만혁이에게 직접 말하자니 더 멀어질까 두려웠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혁이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결국 둘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이사를 갔죠. 만혁이가 짐을 싸는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만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 후로 만혁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았죠.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점점 전화권은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엔 반년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알아누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만혁이에게 연락했어요. 만혁아, 엄마가 많이 아파. 좀 와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남처럼 굴다니.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밤마다 만혁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르게 해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 모임에 가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다들 손주 자랑하는 걸 듣고 있자니 더 서러워져서 그만뒀어요. 우리 손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시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었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만혁이가 연락할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또 실망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가끔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샀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 어렵게 모아 장만했던 땅인데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게 뭐가 되겠어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였네요. 보상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꿈을 꾸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만혁이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 써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우선 만혁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게 할 순 없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만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에 만혁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날 만혁이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그들을 마주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만혁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싶어 너무 기뻤어요. 그 뒤로 만혁이 부부는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죠. 만혁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항상 사왔고 함께 산책도 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 기대에 부풀었어요. 밤에 잠들 때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만혁이와 며느리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넌지시 재개발 얘기를 물어보더니 나중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만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2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니 기특하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손주를 갖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그래서 또 돈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며 거절도 해봤어요. 하지만 만혁이와 며느리는 계속 조르고 달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게요. 이런 말에 넘어가 조금씩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 잔고는 반 토막이 났어요. 10억이 넘던 돈이 어느새 5억도 채 안 남게 된 거예요.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해 쓰는 거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돈을 줄 때마다 만혁이 부부는 극진히 효도한다며 온갖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건강 꼭 챙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돈만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만혁이에게 연락했더니 해외여행 중이라며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 돈으로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이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리는 게 맞나 싶었죠.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생각에 계속 참았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또 기대를 하고 실망하고 그 과정을 반복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만혁이 부부의 연락은 뜸해졌고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니까.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혁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번엔 집을 사겠다며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함이나 죄송함은 없고 그저 뭔가를 얻으려는 듯한 냉정한 눈빛이었죠. 만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애기도 생겼는데 이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구나.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찾아와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던 모습,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기던 모습, 효도하겠다며 하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ATM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니 너무나 큰 상처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능한 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나도 늙어서 병원비도 들고 살아갈 돈이 필요해. 너희 둘이 열심히 살아보렴. 그 말을 듣고 만혁이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만혁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걸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둑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세월, 그의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고 허락했던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모든 기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만혁이 부부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이제와 돌아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자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만혁이 사진을 보며 울기도 했고, 길에서 우연히 만혁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과 어머니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꽃도 가꾸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끔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때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곤 했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었어요. 물론 가끔 만혁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픔조차도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는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길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 믿으세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